기획한 학예연구사 최상우라고 하고요. 작가님은 여기 공간에 이제 전시를 작품을 만들어주신 작가님이시자 연구자시자 이제 동시대 미술을 연구하시고 국립 큐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지택 작가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능수능란한 관종 전시에 참여하게 된 장진택이라고 하고요. 이게 말이 레처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전개가 되는데 제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재미없어하고 떠나고 싶다 하면 가차없이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그 점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아이들이 있는 환경에서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이 참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옷을 다시 도로 입어야 되는, 제 몸에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예술가라고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전형적인 태도라든지 혹은 자세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고 보실 수 있게 말씀 중에서도 지도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전시 많이 보러 다니시나요? 여기 혹시 전시를 좀 한 달에 하루에도 한 번 정도 보신다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아이들도 많이 보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봐요? 한두 번? 미술관에 가요? 네. 이 사실은 전시라는 형식이 쉬운 형식만은 아니에요. 이게 미술관에 방문한다라고 하는 형태가 많이 대중화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에 갔을 때 이 능수능란한 관중이라는 전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일반적인 대중들을 위한 전시라기보다는 조금 더 전시라는 형식이나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좀 더 실험적인 형태의 포맷과 기획을 갖고 있는 형태여서 아마 전시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작가에 따라 좀 편차는 있겠지만, 특히나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작가라는 지금 지위로 이번 전시에 초대를 해주시고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기본적으로는 현대미술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동시대미술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더불어서 이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형태의 어떤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이번 전시에 참여하면서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시에 대한 어떤 메타적인 일,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시 자체를 다루는 형태의 전시, 이를테면 이런 형태의 제비적인 구조를 말하는데, 그런 구조들 안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전시 기획과 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이쪽에 좀 자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참여자분들 포함 여기 큐레이터 선생님께서도 혹은 기관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아무래도 이 1인 미디어라든지 혹은 SNS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형식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이게 아이들이 보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이 계정 이름이 에이지언 메일 스모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금연하고 있습니다만 금연 5년째입니다. 네, 아무튼 저의 이제 지위를 나타내주는 어떤 하나의 용어로서 제가 에이지언이기도 하고 또 남성이기도 하고 또 한때 이제 흡연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형태의 이름을 쓰는 이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계정 속에서 현대미술 혹은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름대로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통해서 좀 전달하면서 저희의 이름이나 정체성 혹은 제 사유들 같은 것들을 좀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전시에 또 초청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기라성 같은 이 동시대 미술 작가분들과 함께 그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소에서 제가 오늘 이 랩처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형태도 그렇지만 저기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보시면은 저기가 저의 이제 부스예요. 여기 최상호 선생님 이번 능수능란한 관족 기획 안에서는 한 사람의 작가 혹은 한 사람의 참여자가 그 자체로서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을 일종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그럼 보시면은 이제 뭐 각자의 이름들이 일종의 여러 가지 타이포그래피 형태들을 통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네이밍될 수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가장 끝방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시가 혹은 저희의 작품들이 좀 불친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 자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뒤쪽에 있는 저 영상들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아실 수가 없는데 그 영상들 자체의 길이도 하나당 한 1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보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오니까 여기 의자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자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이시면 볼 수가 있고 저의 개인적인 뭐 큐레이팅에 대한 생각 혹은 전시에 대한 생각 혹은 저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들 같은 부분들을 나름의 영상의 방식으로 좀 편집해서 내보이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주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전시이다 보니까 혹은 전시였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제가 전시를 좀 자주 만들거나 혹은 그것만을 가지고 주로 활동하는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뭐 큐레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큐레이팅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죠. 다른 업계에서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다만 이게 미술관의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전시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만들었던 전시들에 대해서 혹은 그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표상으로서 작품들을 제가 전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 어떤 문구가 돌아가는 형태의 큐브도 있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상징하는데 그 캔버스 밑에 이 다리가 달려있고요. 그 다리에 달려있는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 바퀴가 달려서 그러한 형태로서의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혹은 일종의 가상의 벽, 이게 이제 유리 흡착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 흡착판들을 가지고 이어 만든 구조의 일종의 가벽 형태들을 활용해서 그 전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활용한다든지 혹은 뭐 천장이나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그것들을 연결한 형태의 와이어들을 통해서 그것을 디스플레이에 이용하면서 마찬가지로 전시의 맥락들을 전달한다든지 혹은 뭐 온실이나 혹은 캔버스 뒤쪽에 불이 들어오는 형태들 혹은 뭐 공간을 이제 3D화해서 영상으로 만든 형태들 혹은 그것을 음악과 결합하는 형태 등등의 작업들을 주요한 전시에서 제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제가 기획한 전시에서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3D 캐릭터인데 네. 요즘은 이 이야기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했던 전시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말고도 뭐 요즘 아마 아이들이 더 익숙할 거예요. 아바타의 형태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 중간 사이의 지점 어느 때쯤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 그것들을 조금 표상하는 형태들로서 마지막에 여기 코너에 꺾인 데 쭉 보시면은 그쪽에 있는 영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들었던 큐레토리얼 작업들, 뭐 큐레토리얼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혹은 큐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익숙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제가 부르는 이 전시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최종의 결과물로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혹은 어떠한 과정들이 거쳐왔는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전시가 만들어졌는지는 사실 잘 공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종의 블랙박스라는 형태들로 상정하고서 제가 오늘 인사이드 블랙박스라서 제가 만들었던 전시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전시들을 만들었고 그러한 전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 작업물로서 전시하는 표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이런 식으로 삼았습니다. 블랙박스의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 아마 이
차량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비행기를 탄다던가 혹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사고가 난다던가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블랙박스를 열어서 다시 그 안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특정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블랙박스를 잘 확인하지 않거나 혹은 특정한 영상이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과정이나 회로를 거쳐서 그 영상들이 혹은 일정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블랙박스 이론의 핵심이고요. 그것들을 기계화시켜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장치들로 만든 것이 바로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이 먼저 선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런던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전시고요. 제목은 플레저 앤 밸런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즐거움과 균형이라는 전시였습니다. 사실은 전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적 담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예술적 담론, 예술과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형태의 이야기, 당연히 그것이 사회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어떤 영향들을 미치겠죠.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처럼요. 뭐 그것을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영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미술적 영감이겠죠. 예술적 영감. 근데 이제 그것이 말 그대로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지향점이라 그럴까요? 네, 혹은 목표라 그럴까요? 그 안에서의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또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시라는 형태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개인의 예술적 생각이나 담론 같은 것들 혹은 그것들에 대한 주장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면서도 두 번째는 그것들이 대중 앞에 보여줘야 됐을 때 혹은 대중 앞에 혹은 관람객이라는 이름으로서 그것들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이제 고민이 그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에 붙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알아듣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혹은 못 알아듣게 만들 수도 있겠죠. 왜? 예술에 기대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대중들이 혹은 뭐 그게 로케이션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시간이나 시대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어떤 형태의 환경 속에서 예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중의 니즈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달라지기도 하고요. 혹은 변화해 왔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시대 안에서는 예술이 좀 더 교화적이거나 혹은 교육적인 차원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제 연배들이 다 다양하실 텐데 한 2000년대 혹은 201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사실은 이 전시장 혹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 출입하는 형태가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형태의 자유로워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는 방식 중에서 결국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관람객들이 무엇을 얼마나 긍정적인 혹은 적극적인 얻고자 하느냐에 대한 형태들, 그러한 방식들이 본격화된 게 2010년대 혹은 2000년대 정도가 되고 그 이전에 이제 미술관 간다 그러면 보통은 공부하러 갔다, 배우러 갔다 혹은 영감을 얻게 되는 뭐 이런 형태로서 예술관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좀 더 참여적인 형태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고민하는 예술가들이 과연 무엇을 주제로 삼아서 자신들의 예술들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전시를 만든 저와 서정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와 함께 저희가 이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바로 즐거움이라는 항목이랑 균형이라는 항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런던에서 했었던 전시여가지고 영어가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예술계 안에서 언제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영어가 좀 중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구상들, 말 그대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여길 것인가를 찾으려면 일단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같은 형태들을 통해서 이건 뭐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인데 모든 작가나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들이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미적 사유나 전시라는 형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일단은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뭐 일종의 별자리 같은 것들을 그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형태의 작품
혹은 작품 안의 형태의 사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부스 형태죠. 말 그대로 이 능수능란한 관중 전시도 보시면은 약간의 부스 형태로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주제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 작품 자체가 전시 자체나 혹은 예술 자체가 해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뭐 이런 형태의 부스는 말 그대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긴 게 뭐 제가 나중에 뒤쪽에 보여드릴 하나의 좀 임팩트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관련할 때 그것을 보여드릴 때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요. 일종의 약속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관람객의 차원에서도 언제나 본인이 바쁘신 이 현대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이나 여유를 보내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니즈에 의해서 미술관들을 가끔씩 방문하게 되신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같은 예술가들, 뭐 이론가들을 포함 작가들을 포함한 예술가들은 그들의 그렇게 이제 방문하게 되는 형태의 예술이라는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의 안쪽과 바깥쪽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그들의 사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상징하는 형태로서 일종의 창을 만들어서 그 창의 안쪽 세계와 바깥쪽 세계를 상기시키게 하는 형태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현실적인 한계인데요. 저 역시도 그랬고 뭐 여기 계시는 여기 큐레이터 선생님도 그렇지만 특정하게 한정된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전시라는 형태들로 우리가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뭐 여기에 미끄럼틀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좀 더 야외처럼 뭐 잔디밭이 좀 깔려 있었으면 좋겠고 혹은 이것이 2층의 구조로서 좀 더 뭔가 유기적인 동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 안에서 제가 이 작품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아이디어라는 환경, 즉 이상적인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나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한계의 상황들을 생각하더라도 언제나 가장 이상적이고 최적의 형태에 대한 구조로부터 그 현실적인 부분들로 나아가는 형태의 사유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의 근원을 보실 수 있는 형태의 작품, 즉 익스비션 디자인이라는 부스로서 말 그대로 전시 디스플레이나 혹은 디자인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적 사유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업이고 뭐 아이디어 뷰티라고 하는 것도 이 뷰티라고 하는 개념이 뭐 지금은 좀 더 대중적인 형태 안에서 뭐 일종의 코스메틱이나 그러면 이 개인을 꾸미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사실 뷰티라는 철학적인 개념 자체는 좀 더 근본적인 형태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정보, 즉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형태와 그 다음 새로움, 이 두 가지 형태 안에서 그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랑 같이 작업했던 서정빈이라는 작가가 인체 조각을 당시에 좀 중심으로 작업을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의 특정한 신체를 말 그대로 재조립함으로써 뭐 일종의 뭐 성형수술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걸 전신 성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말 그대로 프라모델 같은 것들을 조립하듯이 말 그대로 이를테면은 뭐 이 팔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혹은 얼굴의 구조나 혹은 눈, 코, 입의 배치라든지 혹은 뭐 이 체형의 어떤 두께라든지 혹은 뭐 발의 크기라든지 등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됨으로써 특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혹은 그것이 얼마나 이해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써 비춰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아마 뭐 해보신 분들 어렸을 때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왜 이 종이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옷 같은 거 갈아입히는 뭐 이렇게 접어서 끝에 이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혹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아바타 같은 것들을 고르실 때 말 그대로 뭐 얼굴의 형태나 뭐 눈썹의 형태나 눈의 색깔이나 혹은 머리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옵션 세팅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러한 형태의 형식처럼 특정한 인체를 우리가 선택해서 구축할 수 있다는 어떠한 형태의 아름다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시들 혹은 그 예시의 결과물로서 하나의 입체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조금 젊었을 때 전인데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있는 분이 이제 서정빈 작가고, 이 서정빈 작가도 안타깝게, 뭐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잘 됐으면 잘 된 건데, 이제 이분이 이제 육아를 하고 있고 부인이 돈을 잘 버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육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작업을 하시지는 않는데 저랑 제 뒤에 이제 나올 몇 가지 예시들이 제가 이 작가분과 만든 예시들이 있어요. 다만 전시라는 것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두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기획자, 그러니까 큐레이터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 다음 작가이겠죠. 근데 뭐 그 둘 중에 어떤 우열을 가리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무엇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전시란 말이에요. 물론 작가는 작품을 만들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 것 이후의 단계, 즉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시는 건 내가 작품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진입하는 형태는 곧 전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혹은 전시로 끝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특정한 전시의 맥락 안에서 역시나 작품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저희가 채택했던 하나의 레퍼런스가 이 큐레이터 역사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하랄트 제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 자체가 이를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영화 같은 것들을 보시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원작 소설가가 누구인지 혹은 그 디렉터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마치 거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배우가 등장했느냐만큼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한 시대를 도래할 수 있게 한 예술계 안에서, 즉 큐레이터라는 지위에 좀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이 하랄트 제만이라는 큐레이터가 제시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익시비션 메이커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전시 제작자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작가도 전시 제작자로서 기능할 수 있고 말 그대로 큐레이터도 전시 제작자로 기능할 수 있는데, 그 전시를 구성하는 형태의 작품들을 무엇을 채울까를 1부터 10까지 같이 고민하는 형태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작가가 이 인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은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옆에 큐레이터가 이렇게 붙어서 앉아서 무언가를 같이 코칭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내보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형태고, 작가는 작품을 그냥 만들고 그 다음 그 작품들을 어떠한 방식으로서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를 보통 기획자가 고민하는데, 저희는 좀 그 과정을 서로 간의 지위들을 좀 타파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벨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마이크 앤 스티븐스와 세라 더피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 저를 비롯한 4명의 인터내셔널 큐레이터가 이 전시를 같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고요. 이 아카이브 프로젝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미술계 안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기관의 시스템들 중에서 레지던시라는 게 있어요. 레지던시. 말 그대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특정한 기능들, 뭐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기능들이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들을 좀 낮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던가, 혹은 뭐랄까 즐길 수 있는 형태로서의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물론 작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합니다. 작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결국은 이 미술계가 형성되고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한 차원 안에서 레지던시라고 하는 이 형식은 말 그대로 작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지원하는 재단의 형태로서 뭔가 운영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아카이브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당시에 이미 한 60년의 역사들을 갖고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한 7, 80년 됐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던 공간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석사 프로그램과 좀 연계가 되어서 같이 하나 공동의 전시를 만드는 이러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 엠 마이크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베이스의 스터디, 지금 여기에도 위층에 보면은 이 부산에 대한 혹은 로컬리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서치들을, 작가적 리서치들이나 혹은 예술적 리서치들을 작품화하는 이 전시의 형태들이 위에 구축되어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특정한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그것을 작품화하는 작가였고,
세라 더피 같은 경우는 복화술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입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작품들을 만들었던 작가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큐레토리얼의 방식이었어요. 큐레토리얼의 방식. 결국은 이것이 전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전시를 만든다고 할 때 다양한 형태의 관계성 안에서 예술의 작품들 혹은 전시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저 뒤에 계신 최상호 화계사님과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등등등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떤 전시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전시와 관련된 형태의 비평 글을 청탁받은 걸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여기 전시 안에 참여자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까지 좀 나름의 이 굴곡이 있는 과정들을 거쳐왔거든요. 근데 언제나 마찬가지로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저희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조금씩 보이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와 이제 유럽의 피가 섞인 친구였고 그 두 가지 문화권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과 브라질, 그러니까 남미 쪽에 있는 형태의 문화를 이해하는 친구였고 여기는 중국 친구고 여기는 이 제인이라고 해서 완전 영국인, 그 다음 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런 형태 서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았을 뿐더러 아까 마이크 앤 스티븐스라고 하는 친구는 또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라 더피는 또 아일랜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고안한 방식은 말 그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다만 그것이 조금 더 즐거운 형태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실행해야 그것들을 공부하는 듯이 실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관계라는 것들이 형성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인간관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뭔가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 다음 편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 언제나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권 안에서 물론 런던의 이 한정된 형태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만났어야겠지만 그런 방식 중에서 이제 세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교외에 있는 어떤 동굴 케이브 처치에 갔었던 기억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형태의 문화를 저희에게 체험시켜줍니다.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본인이 영국 사람임에도 이러한 형태의 문화를 처음 경험해 본다던가 아무래도 영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축구팀도 다 따로 출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과 그리고 이 잉글랜드 사람 자체에 대한 서로 간의 물 이해라고 하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해하게 된다든지 혹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공간을 말 그대로 가볼 일이 잘 없잖아요. 학업도 학업이었지만 아무래도 이 외국에서 이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 마찬가지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는 것이 이 경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형태의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이 친구가 왜 여기에 저를 데려갔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트립을 떠나거나 이거는 아까 여기 있었던 그 브라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한국인 교포 2세인데 그래서 1세대 부모님들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셔서 그때 이제 방직 산업이라든가 혹은 패션과 관련된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그 1세대들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2세 그래서 음식이나 한 70-80% 정도 알아듣는데 말하는 건 한 30-40% 정도 한국말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브라질 혹은 포르투기즈 그러니까 거기가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니까 포르투갈어를 했습니다. 포르투갈에 관련된 형태의 어떤 문화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또 한식을 먹기 때문에 본인 집에 초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혹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서로 간의 이해를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형태의 경험들을 이미 저희 사이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감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한식당에 데려갔어요. 거기에 토트넘 코트로드라고 하는 좀 큰 번화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식당에 데려가서 이제 같이 한국 음식을 체험한 이때가 2015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K 문화가 엄청 발전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 외국에서 관심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한국은 약간 제3국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라고 해봤자 뭐 비빔밥, 불고기, 김치 알고는 있지만 뭐 먹어본 적이 없다던가 혹은 그런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한식당에 가서 말 그대로 다시금 음식들을 좀 체험시키는 건데 일단 뭐 빠질 수 없는 한국 맥주와 소주 같은 거 같이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관련돼서 어떤 문화, 뭐 술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혹은 예의 범절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그죠? 뭐 저거 잘 아시겠지만, 뭐 손으로 이 술을 어떻게 따라야 된다든지, 혹은 인간관계가 뭐 연장자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등에 대한 문화를 뭔가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이 저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왜 제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형태들의 시도들을 저희가 한 거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국장도 먹고, 그리고 뭐 떡볶이도 먹고, 잡채도 먹고 그러면서 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에 노래방이 있어요. 한국식 가라오케라고 하죠. 근데 뭐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혹은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그들의 이 뭐랄까 유흥의 문화나 음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거기서 맥주 한 잔씩 먹는 뭐 이런 형태의 문화인데, 저희는 노래방 문화 같잖아요. 그죠? 노래방 문화. 불건전한 형태의 노래방 말고 건전한 형태의 노래방.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서구권에 가면 뭐 가라오케 나잇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주크박스 돌리듯이 그냥 거기에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이제 뭐 비면은 그냥 자기 혼자 한 곡 부르는 거예요. 근데 대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게 되겠죠. 그 술집 앞에 있는. 그래서 얘네들도 약간의 샤이함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한국식 노래방은 어떻죠? 일단은 룸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문화, 이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의 애들을 데려갔더니 아주 신나서 열심히 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태어났던 세대들 대부분이 80년대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좀 경험했던 여러 가지 팝 문화라든가 뭐 이를테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든가 아니면 백스트리트 보이즈 뭐 이런 형태의 가수들 그런 형태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저 역시도 사실은 뭐 한국에서 그런 형태의 팝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뭐 이런 형태로서 문화를 교류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차원일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아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것이 예술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그냥 서로 노는 거예요. 다만 예술의 과정이라고 하는 장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화적 교류라고 하는 형태의 또 다른 컨텍스트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 이후에 전시라는 형태의 공동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의 소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기 시작했을 때 예술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만들었는데 아까 보셨던 장면 이후에 그 안쪽에 이제 저희가 조그맣게 삼각형의 공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큐레토리얼이라고 하는 지점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작가들의 작품,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랙박스 안쪽에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특정한 전시가 만들어지는가처럼 뭐 물론 요즘에는 뭐 작가들이 많이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만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특히나 특정 작가들 같은 경우나 뭐 전시 제작자 같은 경우들도 굳이 그 과정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단계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다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는 혹은 이해하려고 하는 관람객의 차원에서는 그 이해의 정도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는가. 다만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다 보여주기는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을 보여줬을 때 자신들이 그 과정들을 또 책임져야 하는 또 다른 이 맥락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혹은 은밀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희가 공간을 까맣게 해놓고 그 다음 그 안에 이 손전등 랜턴을 갖고 들어가서 그들이 봤었던 실제 레퍼런스들을 여기 이 벽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거나 뭐 이러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맥락들을 읽으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구나 혹은 이런 사유들을 했구나 예술적 사유들을 했구나를 같이 공유한다던가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안에는 아이패드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봤던 여러 가지 동영상들,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봤었던 동영상들이겠죠. 네, 그러한 형태의 이 구조들을 설치해서 결국은 이들이 하는 예술적 사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차원들의 맥락들을 만들어내는 전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쪽 공간이고요. 이러한 사유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작품들이 나왔다를 이해하고 가는 그런 형태의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오늘 하는 시간과 비슷한데 말 그대로 이 로스트 리서치 포럼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관람객들 차원 안에서는 잃어버리거나 망실된 형태인 거죠. 혹은 접근할 수 없거나.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토론하는 이런 형태의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특징적이라면 제가 여기 이 예비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형태의 문화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였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쪽에 가시면 말 그대로 하나의 작품으로서 표상화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은 약간 미키마우스 손 같은 데다가 랜턴 하나가 걸려있는, 혹시 미리 보셨던 분들도 있고 혹은 가서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형태의 작품으로서 그것이 승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포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인데요. 이게 이 장영의 중공업이라는 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팀의 좀 특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텍스트의 내용들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말 그대로 그것에 관련된 또 다른 음악 같은 사운드들을 맞춰가면서 요즘 많이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탕탕탕탕 쏘면서 내보이는 형태, 그것들에 대한 형식을 사실은 거의 최초 고안한 작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에게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차원, 즉 관람객들이 특정한 전시를 보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 형태들로 바뀌거나 혹은 어떠한 새로운 생각들이 생성되는지를 사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전시라고 하는 것들을 열어놓은 다음에 작가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작가들도 어떻게 보면 관객들과 소통할 기회가 사실은 없죠. 전시장에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작가들이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또 그러한 형태들이 관람객들에게는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작가가 그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이 사실은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 낫죠. 그 작가를 팔로잉하거나 혹은 그 작가의 좋은 작품에 내가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이런 형태로서 조금의 소통들이 가능해지기는 하지만, 가능해졌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용들이 왜 중요한가 서로에게 대해서는 사실은 잘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 형태로서 이 블랙박스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형태들이 이 안쪽의 공간들이 이렇게 까맣게 다 칠해진 블랙박스 형태의 공간이었고 그 안에 작품들이 쭉 놓여있는 형태, 그것들이 일부 블랙박스 안을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전기 회로처럼 그러한 특정한 회로들을 거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녹화된 영상, 지금의 블랙박스 전치를 보면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물론 여기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녹화된다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 블랙박스의 구조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하다가 블랙박스 뜯어서 그 영상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연구로서 블랙박스가 사용되는 것처럼 특정한 전시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생각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형태의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종의 똥이라 그래서 이 전시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 만종이가. 그래서 중간에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거기 올라가서 사람을 트로피화한다거나 혹은 아티스트의 똥을 가지고 그것을 캔에 넣어놓고 우리는 알 수 없죠. 사실 거기 안에 아티스트의 똥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을 뜯어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티스트의 똥을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품화됐을 때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진다든가 이러한 형태의 구조들을 좀 지적하는 혹은 좀 풍요한 형태의 이 작품이 이 만조니의 작품인데 안에 보시면은 그 작품을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장명의 중공업은 그 작품에 좀 착안을 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알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지점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전시장 안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을 향할 수 있게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도대체 우리의 삶이나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게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시사하는 전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형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실제로 개인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미술의 담론이라고 하면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다음 단계의 인간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데요. 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차원들을 조금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이 태도들이나 혹은 신체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때는 말의 움직임을 흉내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이 되어서 이제 탭슈즈를 신고 탭댄스 출 때 신는 신발 같은 것들을 신고 본인이 그 승마 기술 같은 것들을 본인의 신체로서 가장 비슷하고 유사한 형태로 말과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으로 실험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작품화했는데 말 그대로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전시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방식의 연습들을 통해서 이 작품들이 나왔는지를 촬영한 영상들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전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구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할 때 물론 이것들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는 하겠지만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들이 어떠한 프롬프트, 일종의 시작점으로서의 장면의 중고 그 다음에 그것들과 지금 여기에 나온 이 4명의 참여 작가들 이영구와 로렌스 렉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작 블라스, 해리 샌더슨이라는 이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그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그것들이 어떠한 반응으로서 작품화되어서 생산되고 그것이 다시금 관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조 그 구조들을 짜는데 저희 큐레이터들은 조금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큐레이터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시를 만들 때 그 작가들이 이 수에 따라서 이 말 그대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양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 명이든 2명이든 간에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그냥 그 절대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까의 차이는 있지만 과정 자체가 생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과 다시 연락하고 컨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방식의 공식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시금 이해하고 그 다음 그러한 이해들을 다시금 어떻게 아카이빙 할 수 있을지 또다시 상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전시화되고 혹은 그 담론은 담론대로 또다시 정리해서 이 능수능란한 관종 같은 경우에도 이 도록이 나올 텐데 보통은 도록의 형태는 이제 요즘 웹사이트 형태로서 아카이빙이 되는 거죠. 그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사 혹은 미술사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다시금 위상 잡아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전시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등장했었던 서정빈이라는 작가와 제가 한국에서 만들었던 육종학이라는 전시인데요. 육종학적 가치인구나 지원도 이름이 되게 거창한데 여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전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여기 안에 보시면 그래서 온실의 구조를 제가 약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형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술가들의 역할들을 상정할 때 혹은 예술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혹은 이 예술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관련해서 우리가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지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해 나가는 것인가. 만약에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새로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관객들은 그것들을 니즈, 즉 필요로 함으로써 작가들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이클링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특정한 문화를 같이 형성하게 되는 특정 주체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문화를 연구해서 육종학이라는 개념에 뭐 아마 여기 식집사분이 있으신다면 이 개념에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른다는 거예요. 기른다. 문화라고 하는 형태를 과연 우리가 만드는 주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시 디자인의 형태 안에서 창안했던 것이 바로 이 온실입니다. 온실이라고 하는 형태 안에서 보통은 이제 특정한 조건들을 세팅해 놓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식물들을 길러내는 이런 형태 혹은 종자들을 육성하는 육종하는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각각의 종자들이 하나의 작가이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미술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면 그 넓어지는 구조 안에서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초청했던 여러 작가들 중에서 마치 이 문수문화라는 과정에서 보통은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나 혹은 비평가나 혹은 저같이 큐레이터인 사람들을 작가화해서 여기에 무엇을 만들게 해줬듯이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타투이스트라고 합니다. 혹은 아까 이야기드린 그런 식집사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식집사라는 말이 없었는데 식물 덕후라고 하고,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뭐 KBS의 카메라 감독, 뭐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작품화하는 형태. 즉 모두가 문화라고 하는 이 커다란 범주 안에서 각자의 부분 안에서 꼭 그것이 전문적인 미술의 형태로서 응집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차원 안에서 우리가 문화를 전체적으로 선도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앞서 여기 보셨던 형식처럼 관련된 형태의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그 키워드들을 마치 요즘으로 치면 위키피디아처럼 저희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는 거예요. 저희 자체를 일종의 문화 육종의 전문가로 상정해놓고 뭐 그것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일종의 자기 임명직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작가라고 부르면 작가가 되는 거고 자기는 큐레이터라고 부르면 큐레이터가 되는 거고 물론 여기 공기관에 취직해 계시는 혹은 자기의 이 공인받은 형태의 큐레이터들도 있고 혹은 그들과 전시를 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뭐 레지던시의 형식이라든지 혹은 국가에서 작품 활동을 하라고 주는 기금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면 조금 더 인증의 형태, 우리나라가 좀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인증을 좀 중요시하는 국가이기는 한데 아무튼 일종의 자기 임명직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때 나는 각각의 문화적 키워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 내릴 것인가. 위키피디아도 모두가 다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들을 한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의 문화 육종 연구소로서 세워지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조금 더 설명하는 차원 안에서 약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전시를 하면 뭐 물론 이런 동기관에서는 다 뭐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전시나 작품이나 관리 같은 것들도 해주시고 그다음 관람객 유도도 해주시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기금을 받거나 혹은 저희가 신생공간 혹은 독립공간 조금 더 작은 형태의 규모의 전시장 같은 데서는 저희가 그걸 다 직접 해야 돼요. 나눠서 그런 경우들 안에서 결국은 누군가는 이 전시를 지키러 여기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가 라이블리하게 조금 더 움직이는 형태로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일일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저희가 연구소의 형식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로 임명을 하고 그들이 그 시간에 그 지킴이를 같이 수행하면서도 본인의 작품을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같이 동시 수행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가, 만약 이 연구소가 돌아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서 서로 어떤 대화들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상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저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올해의 작가상에도 나가셨던 구동희 작가인데요. 뭐 이분 자체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이 예술의 형식이나 혹은 제도나 그런 차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좀 관련해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형태의 뭐 토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같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것들에 대한 두 번째 버전인데, 문화육종연구소라는 것이 만약에 실제로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만들었는데요. 전시는 아니고 이제 인쇄물을 만든 거죠, 인쇄물.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전시했던 공간이 신사동이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하나의 이 연구소 지점을 다른 지역에 낸다면 어디에 그 지역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지역 조사 같은 것들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뭐 지금으로 치면 제가 부산에 대한 정확한 지명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 부산에서도 뜨는 동네가 있고, 그죠? 뭔가 새롭게 이 문화가 활성화되는 동네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공간이 말 그대로 힙한 공간이 되거나, 혹은 사회적 공간, 뭐 조금 더 유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인식에 좀 더 자리 잡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저희가 서울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 중에 각각의 지역 중에서 어디가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인지를 저희 스스로 먼저 정해보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주목했던 공간이 을지로, 그 다음에 뭐 홍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에 뭐 원체 지금 북적북적한 동네이고, 뭐 신사동도 마찬가지죠. 혹은 대학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여러 가지 문화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문화가 좀 더 융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고, 저희가 당시에 주목했던 을지로나 혹은 성수동 혹은 신사동 말고 여기 한남동 혹은 물레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잘 집었다. 네. 그래서 그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의 중심지가 좀 되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결국은 거기에서 문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집값 때문에 다시금 밀려나서 쫓겨나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참 안타깝게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디가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인가를 문화의 주체로서 생각해보는 것은 당연한 어떤 하나의 의무나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규명 플러스 리서치 베이스의 자기 규명이겠죠. 네,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담은 인쇄물을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 물레동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물레동에 전시 공간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름이 인터랙션 서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시에 지금은 이 신생 공간을 지원하는 기금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들 자체가 많이 높아져서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제도들도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생 공간을 지원하는 기금 자체도 없었고, 그것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한 2년 동안의 자기 경력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약간 힘들었죠. 2년 동안 자기 공간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 기금이 뭐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고, 그러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아무튼 저희도 2년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장종환 작가와 정혜민 작가는 저희가 이때는 좀 말 그대로 나이들도 어렸고, 데뷔를 본격적으로 하기도 좀 전이었어가지고 좀 다른 형태의 작업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나름 유명한 작가들이 돼서, 저를 제외하고 유명한 작가들이 돼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혹은 좀 이따 보게 되실 이 작품의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보통은 작품이라고 하면 그것들의 전면에 조명을 써서 그것들이 최대한 잘 보이게 하는 형태의 전시 형식을 보통은 가지고 있죠. 그 이미지 자체를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면 말 그대로 작품의 뒤쪽에 이 LED를 박아서 그 뒤쪽이 발광하게 하는 형식. 근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정을 해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눈을 적응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정도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뒤쪽이 밝아지게 되면 그림이 더 안 보여요. 그 앞에 있는 이미지 자체가. 근데 작가는 스스럼 없이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 자체가 말 그대로 전시라고 하는 형식, 저희가 만들었던 전시 형식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 내가 너희를 이라는 이 전시 제목이었고요.
뭐 조금은 종교적인 형태의 의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형태의 자기성찰 같은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자. 예술가로서, 뭐 큐레이터로서, 혹은 뭐 페인터로서, 뭐 혹은 현대미술 작가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생각하는 형태의 특정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전시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작가는 스스럼 없이 본인의 이미지를 숨기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풍길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이미지 자체. 뭐 이 자체를 이를테면 전면에 보이는 형태의 이미지 말고 그것이 창출해서 이 자아내는 형태의 이미지, 뭐 분위기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한 형태의 작품들을 선보이게 됐고요. 그것이 제가 저쪽 벽면 끝쪽 벽면에 설치한 형태의 발광하는 LED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것에 반해서 장종환 작가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유사 유토피아, 뭐 이를테면은 좀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 보면, 혹은 거기서 나눠주는 전단지 보면, 혹은 뭐 특정한 뭐 기독교가 됐든 어느 종교가 됐든 간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 세계는 조금 더 과장해서 형태들로 나타나잖아요. 이미지 형태들로. 그래서 그것들에 좀 착안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형태의 이상과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형태의 작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정희민 작가의 작품과 상응하고 대응하는 형태로서 앞을 정면으로서 좀 더 화려하게 비추는, 훨씬 더 밝게 비추는 형태의 전시물로서 작품이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들 젊었을 때의 모습들인데, 젊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저 지금보다 어렸을 때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최정현 씨라고 말 그대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여기 장종환 작가 정희민입니다. 제가 그 아까 서정빈이라는 작가가 은퇴하기 전에 말 그대로 은퇴 아닌 은퇴, 네, 육아로 인한 은퇴를 하기 전에 만든 마지막 전시가 되겠습니다. 메이크업 핑키위시라고 하는 전시인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물레동 공간의 입구인데, 뭐 물레동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다 이제 이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밴딩 가게라든지 이런 형태들로서 이제 철강 여러 가지 이 산업들이 조금 분포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6시가 되면 아저씨들이 다 퇴근하세요. 그래서 밤에 주차가 쉽고, 그 다음에 물론 낮에는 서로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원체 바쁘게 여기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건물의 형태들이 이렇습니다. 좀 페어의 형태들의 느낌이고요. 안의 모습들을 이렇게 꾸몄는데, 보통은 전시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작품이 잘 보이길 원해요. 누구든, 어떤 작가든. 그래야 그것이 뭐 그게 꼭 금전적인 작품 판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후속적인 형태의 자기 판매로서 혹은 자기 PR로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잘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서정빈 작가는 조금 더 전시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그 전시가 어드레스할 수 있는, 시사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이 수년을 걸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쌓고, 그 다음에 그 관계들 안에서 서로 상호 간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의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이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좀 더 그게 극명한 형태의 분위기로 다가오는데 작품이 잘 안 보여요. 전부 핑크핑크하다 보니까 뭐가 작품이고 뭐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작품의 형태들 같은 경우도 여기 이게 스티치거든요. 스티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페인팅의 형식이나 혹은 오브제 혹은 스컵처, 그 조각품의 형식으로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구조 같은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이것이 뒤에 벽색가루로 겹쳐지면서 이게 마치 만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좀 되게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뭐 실질적으로 뭐 만지는 사람 저희가 제지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그러한 형태의 작품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큰 쿠션이 있고, 이 당시에 저희가 이러한 형태의 공간이 사실은 여기가 좀 광각으로 찍어서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0-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한 3-4명만 들어가도 혹은 2-3명만 들어가도 좀 공간이 너무 꽉 차다 보니까 그 분위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게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도 카펫 같은 것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신발을 또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예약제였어요. 예약제. 사실 코로나 시대에는 이 예약제가 뭐 관 같은 데서도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전시 관람 이 방식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그렇진 않았죠. 대신 저희가 추구했던 거는 이 공간의 분위기나 느낌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간 동안 공간을 완전히 그냥 다 할애해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팀만 이 전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요즘 특히나 이 체험형이나 아니면은 좀 이 공간 실감형 전시 같은 데들 가면 거기에서 자기 작품 찍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가끔씩. 이게 4방, 8방에 다 전부 이 프로젝션 매핑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막 파도가 치거나 막 이런 형태의 전시 공간, 체험형 전시 공간에 가면 거기서 막 춤추면서 자기 릴스 찍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저희가 무슨 바장과 거기 잡지에 소개가 됐었는데 이 전시가 그래서 이 전시에 오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약간 핑크핑크한 공간에서 자기 작품을 찍는 분들도 계셨고 말 그대로 전시를 향유하는 방식이 좀 다른 형태였던 거죠. 그런 형태의 전시가 있었고 뭐 여기는 조금 빨리 넘어가자면 네, 타임랩스 타임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시를 체험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조금 벗어나는 이 인터랙션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기본적으로는 좀 기획전을 추구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기획전을 추구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들 작가들한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작품을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맥락이나 혹은 자기가 만들어오던 시리즈의 작품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전제와 같이도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작업. 그 특정한 기획에 맞춘 작업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이지연 작가의 개인전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전이라는 형태를 최대한 지양하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기획성이 잘 드러나려면 단체전이라는 것만큼 좋은 이 형식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셀렉션이나 그 사람들의 작품들을 무엇을 셀렉할 것이냐 자체가 하나의 기획으로서 좀 더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입장 안에서도 개인전을 어쩔 수 없이 꾸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연속 개인전이라고 해서 특정한 작가에게 순차적으로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그들이 개인전을 각자 펼치되 그거 자체가 하나의 옴니버스 구조처럼 영화로 치면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창출하는 형태인 건데요. 이 전시는 누워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특정한 음악과 그 다음에 이 불빛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컬러링을 통해서 특정한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그것들을 향유하는 방식이 다시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혹은 어떤 타이밍, 어떤 시간대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봤던 작품의 느낌이나 혹은 그것들이 변화했을 때의 느낌 그것들을 조금 더 좀 다면화해서 보는 형태의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 그대로 체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혹은 전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형태의 전시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분은 건축가신데 이 건물 아래에 지금도 아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물레동에 한번 나중에 방문하게 되시면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뭐 와인도 팔고 뭐 등등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건축하신 분이었고 저희랑 같이 들어갔어요. 이 공간. 그래서 그 분의 전시도 여기서 같이 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체 공간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공간들을 다 무너뜨려야지 새로운 공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또 혹은 뭐 팝업이라든지 요즘 많이들 가시는 좀 일시적인 형태의 공간들을 구축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건축이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은 구축된 이 중요한 형태가 아니라 혹은 그것들을 먼저 철거하고 무너뜨리고 혹은 제로의 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것 혹은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어떠한 공간들을 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바로 그 프로세스를 잘라서 조명하는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이제 이 철거 현장에 대한 형태의 느낌들을 쭉 이 공간 디스플레이에 쓰는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기계와 그리고 이 아날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 공기관 정도의 규모가 되면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절대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공간이 작다 보면 좀 획일화될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하나의 주제들을 어필하기도 사실은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비슷한 매체의 공간 디스플레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당시에는 좀 일반적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것이 두 명의 작가를 불렀는데 하나는 윤영환이라는 작가고 하나는 장진승 작가인데요. 이 장진승 작가는 이 얼굴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신호 같은 것들을 다른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혹은 음향화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일단 하고 있었고, 조금 더 감성적인 차원 안에서 이 윤영환 작가는 사람들의 초상을 뭐 크레파스나 아니면 색연필 혹은 파스텔 같은 형태들로서 그려내는 아주 전통적인 형태의 회화 작가 혹은 드로잉 작가, 그런 작품들을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인간 혹은 얼굴, 신체 이것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식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전하고 있거나 말 그대로 디지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거나 혹은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지털의 것들이 많이금 아날로그로 넘어오는 이러한 방식들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대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방식의 설치로서 말 그대로 대비되는 구조로서 설치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것들이 조금 더 부유하는 형태를 왜냐면 여기 이 자체가 이 디지털의 파트를 맡고 있는 장진승 작가의 작업 자체가 조금 더 견고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더 대비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감성적인 파트는 조금 더 인물들 자체가 부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천정과 바닥에 구멍을 뚫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상징하는 형태의 작업물이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물레총이라는 공간이 이 주인들이 신경을 안 써요. 이 공간 자체가 뭐 지금은 많이 힙해졌지만 뭐 당시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장지대에서 시끄럽게 불고 밤에 갔을 때 뭐 자유롭게 뭔가 작업할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뮤지션들도 많이 모였고 혹은 이 설치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물론 임대 공간이지만 바닥을 뚫을 수 있는 공간.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설치가 일반적일 수는 없어요. 뭐 언제나 그 원상복구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극단화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더 상상할 수 있었다라는 지점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인데 말 그대로 특정한 전파를 하나의 사인파 신호들로 변환해주는 이런 옛날 기기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키넥트라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이 인식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의 사인파로서 변환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현장에 이제 사운드가 같이 나왔는데 그 사운드로서 같이 어떻게끔 이야기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소리를 꺼놨는데 그 옛날 구형 TV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특정한 공간들을 스캐닝하고 그 스캔된 공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서 다시금 다른 형태의 신호들로서 바뀌어낼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작업입니다.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네, 아직은 좀 괜찮군요. 이 코스모스 파티라고 하는 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예술적 상상을 어떠한 방식으로서 흥미롭게 여길 것인가는 각자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예술가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 매몰적이기도 하고, 그 아까 바깥쪽 세계에서 보면 좀 하찮기도 하고, 그 걱정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예술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예술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의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상징적인 금전도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방식으로서 이 작가들에게는 하나의 걱정으로서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을 만든다 혹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들을 예술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저 역시는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다만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작가들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상상을 보태서 한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다른 지역이나 공간에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쓸모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지점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중에 저희가 상정한 하나의 공간은 바로 우주였어요. 우주라는 좀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특정한 사람들만 경험한 아주 미지의 공간인 건데 어떻게 보면 생존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뭐 아마존 같은 거, 뭐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인 느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 뭐 남성분들이 계시면 군대라든지 이런 데 조금 비추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서 배웠던 혹은 일반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배웠던 모든 척도들이 다시금 완전히 재편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 그대로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돈 많고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자기 맨몸으로 아마존 한복판에 떨어뜨려 놨을 때 지금 여기서 작동되는 형태의 자기 방어 기제들이 내가 여기서 갖고 있는 수준만큼 똑같이 작동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예술적 기술 혹은 능력 혹은 시야, 관점 같은 것들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가기 위해서 혹은 갔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혹은 자기 개인의 사회적 기능성 같은 것들을 조금 고민했던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의 훈련들을 해요. 이들이 말 그대로 뭐 영양사분들도 섭외하고 혹은 체력관리사 PT 하시는 분들도 섭외하고 혹은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섭외하고 해서 이 작가들이 우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전시의 기간 동안 연습하는 이런 형태의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작가 중에 최강석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이 나무나 좀 수공적인 형태의 여러 가지 기구, 기계들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자기 능력을 살려서 말 그대로 만약에 우주에 갔을 때 우리가 특정한 공간에 내려서 거기를 탐사한다고 했을 때의 일종의 탐사차 같은 것들 뭐 그것들에 대한 설계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들이 했던 여러 가지 훈련들을 뭐 이 망원경의 이 형식을 빌려서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디오들을 상영하게 하는 이러한 형태의 전시물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저희가 여기 써놓은 라이브라고 하는 공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맡았던 역할은 뭐 비웃지 마시고 관제사라는 역할입니다. 관제사. 작가들이 우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우주인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뭐 나사 이런 거 나오는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뭐 휴스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이제 그것들에 대한 교신을 맡는 역할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우주로 가고 나면 혹은 우주인들이 우주로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은 교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 자체를 훈련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작가들을 CCTV로 보면서 작가들과 문자로 대화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나서 뭐가 문제인지 뭐 누가 어떠한 형태의 활동들을 좀 더 잘했는지 혹은 못했는지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여기에 평가 서류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저 혼자 바깥에 이렇게 앉아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쪽 방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시의 기간 동안에는 이 내부의 구조가 공개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랙박스랑 같은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여기에 뭐 베개들도 있고 여기 보면 요가 매트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휴식도 시간을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정해서 먹고 그 다음에 안에서 뭐 여가를 보내는 방식들도 같이 정해서 하고 그 다음 운동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체조 같은 것들을 개발하거나 할 때 이제 나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고 뭐 어떤 식단을 짜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또 우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주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그래서 우주에 갔다라고 하고 이 안에서 이제 몰입을 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CCTV를 통해서 바깥쪽에서 송출돼서 그것들을 관람객들이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외롭게 보통은 큐레이터가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일부 작품화된 형태 안의 도상으로서 제가 바깥쪽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장면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에 이 전시를 열었던 공간이 인사미술 공간이라는 공간이에요. 인미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 당시가 이 작가, 약간 이 젊은 작가들의 좀 사랑방 같은 사실은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르코에서 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 공간에서 지금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가 원소동인가요? 맞나? 원소동? 그 창경궁인가? 그죠? 창경궁? 네, 창경궁 옆에 있는 공간이라 그 창경궁 근처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좀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할아버님들, 할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거의 반 전문가세요. 이 전시 공간을 항상 들리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행하고 이제 그 수행의 퍼포먼스를 이제 찍어주러 그날 촬영하신 아키비스트가 오셨는데 이 장면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우주에 대한 얘기고 뭐 작가들이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쭉 해주셨고 이 할아버지 두 분은 별로 관심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인사이드 세계 안에 혼자 있고 여기는 다 아웃사이드 쪽에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가 확실히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술을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게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거기 안에서 창출될 수 있고 그것들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바깥쪽 세계에 있기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혹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동 혹은 그런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냥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상기시켜주는 것 같은 이미지로서 제가 항상 이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하고 있는 작가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말을 전달할 수 없는 형태로서 우리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담을 나누는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서치라는 전시고요. 대략적으로 한 400여 점의 작품을 걸었어요. 이 4명의 작가가. 근데 보통 작가들, 특히나 젊은 작가들이거나 혹은 특정한 이 어떤 지위나 혹은 순간에 도달하지 않는 작가들은 사실은 회고전을 할 기회가 없어요. 회고전을 할 기회. 근데 저는 중간 회고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이 작가들의 작품들을 알고자 한다면 막상 작가들의 작품들이 요즘에는 계속해서 그 기금을 위주로 이 전시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술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작을 해요. 신작. 그래서 이들의 구작을 볼 기회가 잘 없어요, 막상.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형구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도 그 분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톰과 제리 같은 것들의 뼈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마치 실질적으로 존재하던 생명체고 그 생명체가 만약에 발굴됐을 때 나중에 그것들에 대한 뼈를 조립하면 저 모양이 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되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고 유명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디지털 좀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제가 인터넷이나 가상세계 안에서 봤을 뿐인데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봤다. 나 저 작품 본 적 있어요. 이를테면 전시를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안 하셨는데 저 작가님 작품 봤어요. 언제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번 전시가 된 작품은 물론 팔려도 그렇겠지만 다시 볼 기회가 잘 없어요. 다시 볼 기회. 근데 한 명의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작품 세계들이 지속적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경험에 따라서. 근데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볼 기회들이 잘 없는 거죠. 작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작품을 다시금 한 번에 모아서 내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지를 다시금 환기할 형태의 전시들이 소수의 선택받은 특정한 이 순간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고전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작가, 이게 이제 서울 교대에서 열린 전시인데요. 그래서 그 교대에서 조금 요구했던 부분이 조금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람객들을 조금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명의 작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이 작가의 전 작품들 중에서 물론 다 갖고 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시리즈들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전시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벽이 없었어요. 이게 임시 가벽인데 임노식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원래 다작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시리즈의 많은 부분들을 가져와서 한 번에 걸어줬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있는 공간 자체만 활용하면 공간 자체가 너무 좁고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가벽의 형태들을 구조물을 세워서 벽을 만들고 그것을 가득 채우는 형태. 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예전에 살롱이라는 형태의 이미지 같은 것들 떠올리시면 아실 거예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 쭉 그림 걸어놓은 형태들.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의 형식을 빌려서 어떻게든 자신의 전 작품들을 나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의지를 좀 드러내줬고요. 여기에 있는 이해승이라고 하는 작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미디어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원래 이분의 전공이 동양화예요, 동양화. 그래서 원래는 동양화적 베이스 안에서의 디지털 환경들을 구현하는 형태의 작품들을 했었는데 뭐 한 10몇 년 전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이제 정말 본인이 거의 졸업하고 작가로서 데뷔할 때 했던 작품도 보면 막 조금 이 구멍이 나 있고 이러기도 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다시 뜯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한 형태의 작품들을 가져오셔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의 작업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이해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작품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상징하는 방식으로서의 임시 가벽의 형태, 그 유리 흡착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 유리 흡착판을 가지고 언제든 해체될 수 있는 형태의 벽이나 혹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 작가들의 이 작업들 혹은 전시의 기획을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의 방식, 그것을 상징하는 형태의 작품을 여기다가 냈던 것이고요. 네, 니스라고 하는 작업은 전시는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작가들이고요.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작가들인데 니스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말하자면 땡땡성이라는 건데 뭐 지금쯤 쭉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전시들을 쭉 보셨던 분들은 뭐 중간중간 오신 분도 있지만요.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애초에 구조나 혹은 제도나 형식 혹은 재귀적인 형태의 그러니까 저희는 메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형태의 주제에 제가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작품성 혹은 조각성 혹은 회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 재귀적인 고민이죠. 다시금 그것을 그것으로 돌아가보는 형태의 고민. 그러한 형태의 고민들을 저 역시도 하고 전시에서 작가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때 참여했던 이 김상소와 고효손이라는 두 명의 작가가 있는데요. 김상소라는 작가는 회화를 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고효손이라는 작가는 이제 입체, 조각을 하는 이 작가인데 이 김상수 작가의 작품이 파격적인 이유는 바로 이 구조물 때문이에요. 이 구조물 자체는 뭐냐면 회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자본주의와의 관계성 안에서 사실은 그나마 팔리는 형태의 작품이라고 하면 회화란 말이에요. 평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관이 좀 더 용이하다든가 이 조각 작품에 비해서 지금 보면 저 뒤에 신민 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저런 것들은 뭐 어디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작가도 많이 고민이 되겠지만 저기에 대한 폐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처럼 회화 작가들은 언제나 팔 것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팔기 위해서 우리가 작품을 어떻게 하죠? 벽에 건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잘 관람될 수 있는 형태로서의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벽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얀색 벽에 작품을 거는 거죠. 그게 이미지가 가장 잘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포기하고 회화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혼자 서거나 눕게 만드는 형태의 구조물로서 이 프레임을 짜서 이 틀 안에 회화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같이 전시하는 작가의 작품을 지탱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화 작가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나름의 챌린지거든요. 왜냐면 자기 작품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회화성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품이긴 한 거죠. 과연 회화라고 하는 것이 벽에만 걸려야 되는 것인가? 혹은 그것이 꼭 자본주의적인 상품 판매의 목적으로서만 향유되어야 되는 것인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서의 회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작품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나마 걸었는데 천장에 걸었어요. 천장에. 이제 보기 어려운 형태의 구조죠. 잘 관람되지 않은 형태의 구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고효손 작가의 작품이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설탕입니다. 설탕. 이때가 8월이었는데
이게 갤러리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혹은 쉬는 날도 있고 여기도 그렇지만 공휴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은 안에 냉방을 다 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워져요. 그러면 이 설탕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오브제라고 하는 형태나 조각이라고 하는 형태도 어떻죠? 왜 그것이 주물이나 혹은 뭐 석고 같은 그나마 좀 더 이 견고한 형태의 소재들로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보존성 때문이죠. 보존성. 왜 보존해야 되죠? 팔아야 되니까. 이게 잘 오랫동안 보존돼야지 그걸 살 거 아니에요. 당장에 내일이라도 이것들이 무너지거나 흐트러질 수 있으면 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조각, 견고함이라고 하는 원래 일반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형태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형태의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고 녹고 사라져요. 그러면은 또 다시 갖고 와서 새로운 조각으로, 그다음 이 밑에가 뭐 다 설탕 범벅이 돼서 이제 가져갈 수도 없는 형태. 혹은 그냥 밟아서 이제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바닥에 돼 있으니까 그냥 밟아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작품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견고성, 혹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함, 혹은 그것이 갖고 있는 숭고함 같은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인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던 혹은 미술사 전통 안에서 이야기하던 조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금 지금의 방식으로 혹은 동시대의 방식으로 환기하는 형태의 작품을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저와 전시에 같이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는 장진승 작가가 이 약간 피처링적인 작업을 지하에 해줬는데 말 그대로 그 공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시공, 말 그대로 그들이 작품들이 작동하는 형태의 공간의 시공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캐닝해서 그 스캐닝된 형태를 이 작가가 자주 애용하는 방식으로서 또다시 사운드화해서 뭐 말 그대로 일종의 블랙박스 구조를 통해서 그 안의 형태의 코딩들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다른 형태의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상징하는 형태의 텔레비전이 여기에 상영이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전시 공간 안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까지가 이제 여기 전시공간 안에 있는 형태의 표상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니스 시리즈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페인팅 니스라고 해서 페인팅 관련된 형태의 특정한 속성들을 다시금 환기해보는 형태의 작품이었고요. 이 민킴이라는 작가와 김지선 작가 이 두 분의 페인터, 화가와 함께 전시를 만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페인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계속 바뀌어요. 말 그대로 이 회화라고 하는 것이 주는 형태, 이거 만지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혹은 가까이 가면 안 돼, 혹은 저기 걸어놓고 봐야 돼. 이런 형태의 구조나 아니면 사유 자체를 다시금 완전히 제로 형태로 만들고 그것들이 발산할 수 있는 초대치의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방식이 뭘까를 같이 고민하고 기획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방식은 특정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작품을 걸고 그것들에 대한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상태의 이 전시 디스플레이를 보고 가셨고 어떤 다른 분들은 오셔서 또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을 보시고 가시고 뭐 그림들이 약 옆으로 일렬화되어 있기도 하고 뭐 동그랗게 모여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관객들 아무래도 파손의 문제 때문에 관객들에게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시 혹은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전시의 구조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특정한 느낌들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형태의 전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상징하는 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구조물이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형태 이후에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발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체를 고민하는 게 큐레이팅의 지점이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작가들 혹은 작품의 형태들 혹은 전시의 형태들
말 그대로 예술을 구조하는 여러 가지 지지체들이나 혹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주체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것을 보는 사람에 의한 여러 가지 니즈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작품을 관람하고 소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소비의 행태 자체가 결국 작가들이 무엇을 생산하는 데 예술적 작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방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은 물론 자기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지만 그것들을 보러 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있어서 뭐 충분한 대화 소통과 혹은 적극적인 태도들을 보여주셔도 아마 요즘의 작가들은 충분히 거기에 응대해서 아마 좋은 소통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시 공간에 있을 거니까 관련해서 혹시나 뭐 이야기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이후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고 없으면 그러면 같이 네. 네, 우선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전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 개가 다 흥미로웠지만 하나가 흥미로웠던 게 작가의 중간 해고전 해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그런 그런 전시를 얘기해 주셨는데 큐레이터님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큐레이팅을 해오면서 변한 지점이 있고 같은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같은 지점은 메타 형식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때까지 전시를 큐레이팅 하시면서 변화하신 지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좀 메타적인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예술의 역할이나 형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그게 말 그대로 특정한 형태의 조금 트렌디한 주제들은 사실은 못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저를 평가해 주시는 다른 분들을 보면 저를 보고 모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더니즘 자체가 형식주의와 사실은 관련이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작품의 형태로 따지면은 추상화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추상화 자체가 전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의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추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식 자체가 그 내용이 되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죠. 특정하게 시사되어야 될 만한 바깥 혹은 구체적인 형태의 내용들이 없는 대신에 그 형식 자체를 조금 더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좀 그런 부분들에 제 큐레이팅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변화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저 역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근데 제가 좀 못하는 개인 성격이라서 저는 좀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차원 안에서의 얘기를 좀 즐기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저의 움직임의 폭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해주신 저희 장지태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고 이런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